How are you, Mr. President? I'm so happy on this day. How are you? 네, 이 시각 에비앙의 G7 정상회의 행사장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개최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G7 구조물 2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악수를 하면서 걷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푸른색 환영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시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 행사장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네, 뒤이어서 여러 인사들이 뒤이어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G7이라 적힌 구조물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네, 곧 기념 촬영을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 인사들이 한데 모여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입장에 이어서 이제 G7 정상과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G7 정상뿐만 아니라 초청국의 정상들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뿐만 아니라 초청국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케냐, 이집트 등 5개국 정상이 함께하고요. 각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의 입장이 모두 이어졌습니다. 환영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려고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개최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조금 전 화면에 걸렸습니다. 네, 푸른 초록의 잔디밭을 배경으로 G7이라 적힌 2개의 구조물 사이에 G7 정상들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한데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 해군 봉쇄 해제 승인. 자, 그러면 호르무즈 개방 됩니까? 일단 요번 금요일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을 하고 바로 개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기뢰 제거 작업도 좀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 안전 조치 같은 것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짧게는 한 달 정도는 정상적인 그 선박 예전과 비교해서 통항 속도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뢰도 제거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죠, 뭐를. 문 연다고 바로 쫙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게 일방적인 선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속보나 그때 지금 미국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일방적인 선언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로 확정이 된 거죠. 이거 트럼프다 보니까 이거 믿기가 좀 어렵네요. 이란에서 공식 발표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 나왔나요? 혹시 제가 그 속보까지는 손에 쥐고 있지 않은데 이란 공식 발표까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더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하고 호르무즈 개방은 19일 서명하고 나서 개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봉쇄 해제는 오늘 바로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도 사실상 약간 시인을 했고요. 아, 그랬나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이란도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이게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은 지금 처음 한 거거든요. 이때까지 맨날 트럼프가 혼자 얘기했다가 이란이 부인하는 이제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상 합의가 된 건 맞다. 금요일까지 5일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상으로는 합의가 된 게 맞다.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를 보면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뭔가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뭐 특파원들 반응이랄까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뭐 이 사람 깨알 많은 것만 있어도 다 자기 치적으로 돌리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란 쪽에서 얘기한 발표문을 보면은 호르무즈 관련해서 트럼프는 톨 프리라고 했거든요. 통행료가 없다. 근데 이란은 뭔가 있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란과 오만의 무슨 체계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무런 비용 없이 통행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지금 추후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60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MOU잖아요. 그 60일 동안은 뭔가 비용 부과가 안 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60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더 남아있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통행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이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통행료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미국도 절대 허용할 생각이 없고 다만 국제법상으로도 서비스 이용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뭐냐면 명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뭐 그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인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게 되면 명시적인 그 서비스의 대가로 서비스 비용은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이것이 그 통항의 전제 조건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나라에게는 받고 어떤 나라에게는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과되면 그건 통행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라는 걸 부과할 수는 있고 이란이 그 형태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뭔가를 부과하는 형태를 만들고 미국이 이거는 통행료가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통행료 방식이 되면 이거는 국제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는 허용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뒤에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지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오늘 나온 거는 사실 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 호르무즈는 열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전의 상태로 미국이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것도 풀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것도 풀자. 그리고 지금부터 핵 협상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핵 협상은 전쟁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합의는 뭐 특별히 뭐 진도가 나갔다고 보긴 어렵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작 지점도 전쟁 전만큼 개운하진 않은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냐 뭐냐라고 규정을 어떻게 짓던 간에 비용은 들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나요?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단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톨 프리라고 했고 톨 프리? 톨이 통행료잖아요. 그렇죠. 톨비. 서비스 이용료까지 뭐 어떤 돈도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톨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톨 프리이기만 하면 양해할 마음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강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예전 상태로 돌리겠다? 그렇게 나올지 60일간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수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많죠. 변수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타냐후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과거사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 2, 3년을 정말 많은 사상전이면서 싸웠는데 통일도 못하고 휴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여론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혼란상이었죠. 협상 반대 여론도 되게 많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80%가 넘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까지 한 김에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위협도 완전히 제거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또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서는 우리의 안보 위험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 그렇게 흔쾌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그 전가의 보도인 자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부정하지 않거든요. 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를 친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엑시오스 기자한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거의 쌍욕을 했는데 그 요지도 예. 왜 때렸냐가 아니라 왜 지금 때렸냐는 거예요. 사인하기 직전인데 왜 지금 때렸냐는 거예요. 때리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헤즈볼라 드론이 들어온 상태에서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분은 자위권이에요. 명분은 자위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동맹인 미국이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왜 지금 하냐 이런 정도의 비판을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그 5일 동안 또 어떤 통제 안 되는 어떤 변수 헤즈볼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합의를 선언하기 전에 그 이란 쪽에서 그 이란군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을 발신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공습한 이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이란이 대응을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맞대응을 하면 이런 변수는 남아있겠... 아니요. 그 상황은 끝났어요. 그 상황은 끝났고요. 이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미국과 여기 중재국들이 관여해서 이란에 그거를 제지하고 합의를 지금 완성한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하나요? 그 국면은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된 이란의 대응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분쟁은 쉼표를 찍었고 없어요.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헤즈볼라에서 또 드론 날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그거를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죠. 김원철 특파원은. 예.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고요. 핵 협상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핵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쟁점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해결이 난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핵 협상이 사실은 이제 본무대고 이게 양쪽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은 돈을 먼저 주고 핵을 포기할 거냐, 핵을 먼저 포기하고 돈을 줄 거냐예요. 아, 그렇네요. 미국은 핵 포기하면 돈 줄게고 이란은 돈 주면 핵 포기할 게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들어도 뭔가 완전히 모순되는 두 대립이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가 이것뿐이기만 하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돈을 줄 때 미국이 트럼프가 피하고자 하는 형태로 돈을 주지 않고 다른 형태로 위장해서 줄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친구의 친구한테 주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친구의 친구에 통해서 이란의 친구의 친구에게 준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풀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더 문제는 현재 이 합의의 실체는 이란 내에서 저농축화하고 IAEA가 검증한다 이런 모델로 갈 거예요. 갈 건데 가장 큰 문제는 IAEA가 이란이 얼마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현재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1년에 그 합의가 깨지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사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하고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에는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그 IAEA에 협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이 얼마만큼의 고농축 우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보고 100을 저농축화했는데 저 산골짜기에 200 숨겨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여기 미국 행정부에서 굉장히 실무자로 이 핵 관련해서 일했던 분을 2번이나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포인트였습니다. 핵 문제가 지금 검증이 안 되는 상황으로 트럼프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결론이 난다고 해도 이란 핵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다 처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하고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자, 이란이 지금 MOU를 이걸 체결해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은 그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 그러니까 250억 달러 지금 동결된 자산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예.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강경파한테 미국하고 협상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호르무즈 해협을 혁명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풀으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쇄되는 판을 깔 수 있었는데 요 제재 해제 문제가 끝까지 트럼프가 얘기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해는 바람에 이번 주말에 사인이 늦춰지고 19일로 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제재 해제 문제하고 저 핵 우라늄 그 희석 반출 문제가 추후 논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해협을 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란이 뭘 기다리느냐? 우리는 풀어줬는데 상응 조치 미국에 이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목숨이 걸린 거예요. 북한도 그랬었어요. 하노이에서 깨지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한테서 트럼프가 실제로 약속돼 준 건 한미 연합훈련 그걸 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몇 가지는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영변 핵사찰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건데 트럼프가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판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문제하고 이란의 모범 따라 북한도 이렇게 그렇지. 판을 짜서 나갈 수 있는데 이란이 판이 깨지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만나야 그 되나 말아야 되나. 북한이 환경이 바뀐 건 맞는데 그때 당시 북한이 지금 이란하고 환경이 비슷한 게 트럼프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사인하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안 해가지고 그게 파탄이 났다면 북한하고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예요. 19일 날 이거 사명하고 앞으로 30일, 60일 이내에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 트럼프가 마지막 해결해주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란을 포위하는 외교적 포위망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걸 가속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미국 편을 들면서 이 종전 협상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는 게 아브라함 협정인데 그런 거 섣불리 맺었다가는 도리어 이제는 옛날에 중동 평화를 가져오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번에는 괜히 불씨만 만드는 협정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양상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러면서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버리잖아요. 이 협정을 핑계로 해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다시 관여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잡하네. 지금 진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나 내가 보기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협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상이 종전 MOU를 체결하겠다고 지금 이러한 강경파들까지 나섰던 통일한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저는 모스타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장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숨통을 트야겠다. 그렇죠. 이 차원에서 빨리 협상을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숨통을 좀 타서 그쵸. 그래서 이란도 조금 경제적 상황을 좀 돌리자, 시간을 좀 벌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트럼프도 7월 4일 전에 빨리 좀 전쟁 끝내가지고 7월 4일부터 다른 프로세스 진행해 나가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이란이 미국을 철저히 불신하고 중동 내부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일시적으로나마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들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타파라는 어쨌든 이란을 지도할 수 있는 외연에 있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카타르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카타르가 이제 그런 중동에서 자신의 입지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것을 통해서 카타르 나라의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해 놨어요. 분쟁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국가의 상을 가져나가는 등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불안정한 거를 어떻게 60일 동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카타르가 굉장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카타르는 5억 달러 뭐 제안했다고. 그것도 가스관을 또 이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가스 매장 시설들을. 그리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가 나서 가지고 이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서로 그냥 막 잘자랑을 가지고 또는 불신이 있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것들 카타르가 지금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MOU라는 거는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김정일 말하듯이. 이 불안정한 MOU를 60일 동안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국제사회가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제는 유럽 또 한국, 일본 이런 중견 국가들의 국제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네. 이거고요. 그래서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저는 이번에? 급하게 지금 왜냐하면 19일 날 서명하는 거는 네. G7 전에 예. G7 끝나고 나서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이 MOU 자체는 사실은 그냥 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종전을 한다는 것을 약속한 MOU도 아니고 네.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사회의 집단지성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미국은 빠져요. 어느 정도 초수합니다. 저 중부군 사령부 네. 5만만에 있는 전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그래요. 그 번영하던 중동의 최고의 부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활기차던 나라가 이번에 이란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공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미국 돼가지고. 기지 설치해 놓으면 안전할 줄 아는데 오히려 미국 기지 써가지고 공격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는 우리 한국, 일본보다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고 그 힘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국제사회가 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주관과 변덕을 컨트롤하고 이란과 국제사회가 대화를 하게 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 실무진들이 네. 디테일하게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 만나고 그다음 G7 회담 하잖아요. 그럼 교황님 만나실 때 이 이란 전쟁의 MOU가 뭔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황님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급하게 지금 빨리 대통령께 그 메시지 보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G7 회의 때 우리 지금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잖아요. 예. G7 국가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발언 요청한다가 아니면 의제를 제안해가지고 G7 회의 정상회의에서 그 다 G7 정상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19일 날 MOU 체결되니까 네. G7 정상회담에서 이 MOU가 확실하게 체결되고 MOU가 유지되는 60일 동안에 이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G7 국가들이 보장한다, 뭐 노력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네. 진짜? 아니 뭐 X에 계속 국내 정치를 또 찍고 뭐라는 거 아니, 그 보니까 장윤선을 보고 대통령 좀 보고 계십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대통령이 네. 교황님 뵀을 때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이쪽 우리 김정도 의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동 평화와 한반도 평화 연결돼 있다고. MOU가 불확실합니다. 이 불안정한 MOU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황님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을 교황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G7 가셔서요. 대통령 긴급 반환 신청하십시오. 긴급 의제 신청하시고 G7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MOU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G7이 보장한다. 이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저 좋은 아이디어죠? 박수! 요거 따로 따가지고 저희가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긴급 제안. 대통령께 향한 긴급 제안.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돋보일 때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에 깨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은 다 했고 이제 그 역할을 국제사회 중견국들이 어느 정도는 또 맡는다.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그 어떤 중견국가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확립이 되는 거고 이건 국제 질서에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북한 문제까지도 더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우 공정한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미국의 힘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란과의 합의문 서명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고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북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비전 하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다.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미고 이것은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라는 청와대 입장이에요. 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그 청와대 메시지 중에서 뭐 네. 비핵화, NP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헛기리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은 유엔의 EU랑 같이 입장을 발표한 걸로써 뭐 저는 뭐 충분해요. 근데 또 다시 이것을 재확인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건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 속에 내포되는 모습이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함으로써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입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이고 정교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내므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거 상충되는 메시지를 지금 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아니 저는 자꾸 위성락 안보실장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트럼프 정부에서 존 볼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위험한데. 위성락 실장도 보고 계실 텐데. 그런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네, 위성락 실장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피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그 기운과 평화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들뜨는 마음도 있지만 또 지방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너무나 커서 아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오늘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 순방 중에도 X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을 향한 것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집권 여당은
어떤 국민을 향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저번에 성공한 선거가 아니다. 이 말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친명과 친청의 어떤 그 대립 구분선도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쭉 보면은 뭔가 어떤 여당이 국민 앞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공이 넘어온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뭔가 조금 확고한 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청래 대표는 광주로 찾아갔어요. 네, 광주 갔어요. 그래서 광주는 나의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부모님이다. 이런 말했는데 최근에 정청래에 대한 반청 여론이 주로 호남에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조금 더 녹이는 듯한 네. 행보.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표 행보라고 봐야 돼. 출마 예비 어떤 선거 같은.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곧 귀국을 하시면 이 어떤 여당 내 당대표 선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는 빨리 선거 분위기로 전환을 하되 뭔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조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중요한 사람의 문제 못지않은 중요한 노선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중도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선명한 개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한 중도 통합 노선으로 정청래 대표를 일단은 눌러놓고 제압을 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섰다면은 지금까지 물고 뜯는 형식으로 막 악플 날리고 선거 후유증에서 2라운드 벌이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자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그만하시고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하고 힘겹게 싸워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어떤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집권 2기에 가야 될 길이나 이런 어떤 정책 논쟁을 하자. 그러면서 악플 올리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네, 악플 좀 그만 올리세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야기했지, 북한 이야기했지, 이란 이야기했지, 교황님 이야기했지, 무슨 또 뭐 이스라엘 이야기했지,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하고 중미 정상회담, 뭐 러시아.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북중 정상회담 하는 날 시진핑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100년에 있어서의 대변혁의 시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가 이제 우리가 1차 대 2차 대전 열전을 하고 한국 전쟁부터 40년간 냉전을 했고 또 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끝나고 나서 30년간 탈냉전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질서로 가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막 전부 이유는 이유대로 그 국제질서에서 자기 참여해서 자기 목 챙기려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을 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복잡한 상황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우리 이익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요? 대한민국 이익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대전환기의 국제질서에 정말 100년의 역사가 끝나고 근데 시진핑은 2045년까지 가겠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4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 지금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다시 짜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 전략 다시 짜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이 대변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익을 챙기고 국가 전략 다시 짜기 위한 그 사고와 그 철학과 그 비전에 기초해서 뭐 당리당략이라는 게 뭐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조금 시야를 한번 그렇게 가져보시고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틱틱 하더라도 그런 시야를 좀 가져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엄청난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막 그런데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그래서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한겨울에 키세스가 됐던 우리 응원봉 청년들의 영상을 편집해서 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 아닌가.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절박했고 대한민국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다 나라 망하겠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밥차, 뭐 간식차 이런 거 보내면서 응원했습니까? 그렇게 모였던 열정들 다 어디로 간 거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시진핑 북한, 뭐 러시아, 중국 뭐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나라, 어떤 나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칼을 뽑고 장도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전략 과제를 충실히 어떻게 이행할 거냐, 백업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선거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국민들이 떠나는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떻게 됐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가 돼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질서가 다수가 돼야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이렇게 협력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평화체제가 생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콩알만한 거 가지고 네가 먹네 내가 먹네 싸움하고 있으니 우리 장윤순 기자 원래부터 정치적 관점이 올바른고 굉장히 바람직했는데 청와대 출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내용은 훨씬 깊어졌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 보니까 조금 시야가 넓어졌죠. 아니,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그새. 성숙해 완숙해졌구나. 사고가 훨씬 더 완숙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중견 기자입니다. 대기자급으로 가셔야죠. 아니요. 대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늘 하고 있는데 역시 나이 들었고 낮에 기회가 더 할 줄 알고. 저는 이제 어쨌든 엄청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갈라져서 싸우고 저는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전직 정치인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말이죠. 다들 마음속에 이제 곧 판이 열매면 나는 숟가락 들고 어디 가서 한 숟가락이라도 그래, 퍼먹을까. 그치. 어디에 떡고머리 떨. 맞아. 지금 말이죠. 어디 공기업 산하기관 가면은 5년마다 그냥 한 세력이 와가지고 해먹고 몰라가고 나면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또 해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했던 거 첩보 수집해가지고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게 전 대한민국이 창피해 죽겠어. 그 판입니다. 무슨 좀비들 같이 싸워요. 요만한 거 하나 어디서 산하기관에 그 자문위원이라도 하나 등록하면 월 300은 나오나 봐. 몇 번 자문해주고 그것까지 서로 먹겠다고. 세상에. 기관장은 그거고 기관장이 한 명 바뀌면 또 수십 명이 따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는 판으로 정치를 만들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서로 물어뜯는 거 외에는 없고 누가 해먹는가 줄 서는 싸움이 돼.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이게 정치가 돼. 그런데 정치의 본질 다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말하자면 한비자가 얘기한 선비들. 맞아. 그걸 이제 전문가라 그랬거든. 정치와 행정에 넣으면 선비들이 정치를 해야지 뜯어먹겠다고 오는 그 귀족들 중인의 정치로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한비자가 죽어가면서 했던 얘기야. 진시황한테 불려가가지고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비자가 그걸 쓰고 하면서 정치와 행정에 능한 그런 정치의 본질로 가자.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책임의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또 하신 거잖아요. 하셨죠. 어제. 예. 책임의 정치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뜯어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어떤 집단지성으로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눌러주고 시스템을 다시 잘 정비하면 된다 이거죠. 네. 어떤 사적인 동기가 어떤 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적 동기가 개인의 사리 사욕을 탐하는 것으로 되면서 공적 이익과 나라의 발전에 대한 전략과 결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세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잖아요. 김정도는 아파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기 내장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있는데 모든 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우리 몸 질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 개인의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사적 동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국가 전략과 다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나라를 좀먹는 병들게 하는 그런 염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님께서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만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크게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한 뜻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수 개혁의 정당들과도 연합해서 같은 편 만들기 하면 됩니다. 합당으로 몸짓 커지게 하면 공격 당해서 너덜너덜 갈라집니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앞말하고 뒷말 살짝 하면 돼. 하여튼 예,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사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 누르고 공익적 관점에서 공적 관점에서 대의에 뭐가 복무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 뉴욕타임즈가 이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 건국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에 다 뭘 했냐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건국 정신을 그 되새기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네. 트럼프는 어제 뭘 했냐면 백악관 앞마당에 그림 보이세요? 앞마당에 UFC 레슬링 경기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레슬링 경기를 했어요. 근데 네. 또 이 UFC에 또 트럼프의 가족 지분이 좀 들어있다고 해서 투자도 해놓고 그 투자한 걸 또 여기서 이벤트도 하고요. 여기 티켓이 2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VIP 티켓은. 이런 이벤트를 하는 데다가 사실 이 백악관 앞마당이라는 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그 레슬링 경기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일을 맞춰서 특히 80살 생일을 맞춰가지고 이 이벤트를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살 트럼프가 이렇게 조바심을 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 시간 오늘 이게 타결되기까지 트럼프가 38번이나 타결 임박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세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 말했다가 또 다시 지옥 불구덩이에 빠뜨리겠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꿨는데 사실 이번에도 과연 이제 이렇게 말을 또 바꾸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이걸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한국 시간 오늘 아침 6시 29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다 이걸 아침쯤에 다루지 못했고요. 트럼프가 이것도 제일 먼저 밝힌 건 트루스 소셜에 밝히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일 축하 같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모든 배들아 항해를 시작하라. 엔진을 켜라. 그리고 오일을 흐르게 하라라고 했고 이게 엄청난 무슨 그 승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볼까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당초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는 핵 프로그램 완전히 폐기한다라는 것도 지금 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개방돼 있던 걸 개방하는 조건이라서 이란은 지금 이 106일 동안의 전쟁 동안 얻은 것은 핵이 없어도 이제 호르무즈라는 강력한 우리 억지리가 있다라는 걸 이란에게 심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굉장히 또 어떤 반대급부를 얻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세 가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란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해외 자산 동결 이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000억 달러 우리 워낙 큰 금액을 많이 봐서 별로 커보진 않지만 이 중에 250억 달러를 일단 동결 해제한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120억 달러 정도 해제한다라는 정도라서 사실 이란이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게 또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괴롭혔던 건데 방어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경제 제재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한 거고요. 사실 이게 그동안 타결이 안 돼서 그동안 이제 계속 휴전이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자기 생일에 맞춰서 이걸 타결을 하려고 파격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나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사실은요. 이란의 요구사항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그걸 결국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트럼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다가 네. 이란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면서 지금 종전 합의가 된 거고요.